이번 시간부터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그러면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역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조직행정이 되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하는데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소속감 속에서 규범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실체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복수의 구성원, 공통의 목표, 그리고 소속감, 그리고 규범, 그리고 지속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B급 문제로서 조직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파슨스의 분류, 카츠와 칸의 분류,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블로우와 스코트의 분류, 또 엣지오니의 분류 등이 있습니다. 약간 목차는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유형을 보시면 여기는 탈코트 파슨스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번역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조직, 경제 조직,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통합 조직. 자,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번역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정치 조직, 또 경제 조직 또는 경제 생산 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같은 말이죠. 현상 유지나 유형 유지 조직, 그리고 통합 조직 대신에 적응 조직을 넣습니다. 적응 조직. 또 그러면 블로우와 스코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의 유형을 공익 조직, 그리고 사업 조직, 다음에 서비스 조직, 서비스 영어로 봉사 조직 또는 서비스 조직, 봉사 조직을 서비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봉사 조직 또는 서비스 조직, 그리고 호혜 조직, 기업이나 수혜자 모두가, 맞아요.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데 호혜 조직. 이렇게 4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팔코트 파슨스와 카츠아카는 서로 영어 번역상의 약간 공통점을 차지한다면 이렇게 나란히 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은 그 중에 물론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로만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사회복지 조직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 조직 또는 유형 유지 조직 또는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볼 적에 블라우와 스커트로 본다면 봉사 조직 또는 서비스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조직이 다른 조직의 성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지만 특히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을 보시고, 또 엣지온의 분류는 지배와 복종과는 관계를 가지고 규범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그리고 이해 타산에 관련된 공리적 조직, 그리고 강제적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조직은 규범적 조직의 우선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정복지, 그러면 교정복지는 강제적 조직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로서만 성격을 가진 건 아니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엣지원이는 규범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차를 조직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신조직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조직 이론은 당연히 누가 물어보고 말 것이 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끌어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신조직 이론으로서는 현대 조직 이론으로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개방체계, 모두가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개방체계 이론.
종래에 있던 고전 이론이나 고전 모형인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공공행정 모형 또는 공공행정 이론 뭐 이런 등등이나 또 인간관계론 모두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은 인정하지 않는 폐쇄체계 이론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나와 있는 신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현대의 이론은 모두 개방체계 이론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거기는 정치 경제 이론, 정치 경제 이론, 또 그러면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응 이론,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응 이론, 또 그러면 자원 의존 이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원 의존 이론, 또 조직 생태군 이론, 그래서 조직 생태 이론 또는 조직 집단, 조직들의 조직군 생태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제도 이론, 또 그러면 체계 이론. 이런 이론들은 모두 공통점은 바로 개방체계 이론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또 인간관계론은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직의 모형 이론에서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통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을 보신다면 결국에 정치 경제 이론은 생존을 위해서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두째 줄 나와 있죠. 조직의 생존. 어쨌든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초점을 두는데 결론은 이 정치 경제 이론에서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원, 즉 합법성, 또 파워, 또 그러면 경제적 자원,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의 이런 정치,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조직의 생존은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라도 반드시 정치적 자원으로서 합법성을 반드시 떼야 되고, 그리고 파워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원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직의 생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황 적응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의 생존,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어떤 단안하고 명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상황 논리를 강조하는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이론 또는 개연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생존 또는 유지 이런 과정에는 어떠한 절대적 방법이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 상황 적응 이론,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과 조직군 생태 이론이 있는데 양자한도로 상반적인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이 조직이란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은 오히려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작하는 인액트라고 설명을 해서 규정이라고 적었습니다만, 규정이 인액트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오히려 조직이 주가 되어서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실체, 환경을 인액트하는,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환경을 관리 통제하는 실체, 환경을 관리 통제하는 실체의 개념으로 조직을 바라보는 것은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때문에 오히려 조직 우이론이죠. 그에 비해서 조직군 생태 이론은 이건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 모든 조직은 환경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지만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 우이론, 환경 결정론전의 입장이 있는 것이 조직군 생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쇄 잘못됐군요. 조직군 생태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 이론도 역시 환경 결정론의 입장인데 제도 이론도 환경 결정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환경이죠.
제도 환경으로서 법이나 또는 질서, 그 사유를 이끌어가는 어떤 관습 또는 그 사회문화적 압력 또는 규범, 규칙 등에 의해서 조직의 운명은 결정된다 하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이지만 그 환경 자체가 물질적 환경보다는 여기 제도 이론에 어떤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 조직이 결정된 제도적 환경을 강조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체계 이론은 여러분 아시니까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체계 이론은 결국에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의존성 속에서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즉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이런 이론이 바로 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자원 의존 이론은 뭔가 자원에 의존하는데 문제는 자원에 의존한다고 해서 조직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경을 자원을 오히려 조직이 관리하는 실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원 의존 이론이고, 그에서 조직군 생태 이론이나 제도 이론은 오히려 환경이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 단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고 할 적에 물질적,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조직군 생태 이론인 것이고, 제도 환경에 의해서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은 제도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원리, 조직의 5대 원리, 출제 비정은 낮습니다만 조직의 원리. 조직의 원리는 첫 번째가 조직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 분업의 원리. 이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나누어서 분담시켜야 한다는 바로 분업의 원리는 기능의 원리. 또는 전문화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 구조의 개념으로 본다면 조직 구조의 개념은 수평적 세분화의 개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분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층제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이 계층제의 원리를 보면은 계층제는 업무를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상하로 유계를 나누는 상하 유계로 상하로 분담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계층제의 원리인데, 여기는 상하 분담의 원리지요. 상하 유계 질서의 원리, 유계의 원리. 이건 유계화의 원리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 계층제의 원리의 바탕을 두는 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 또 그러면 통솔범위의 원리. 그리고 문의가 오늘날 현대 조직에서 최고의 원리라고 하는 조정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조직의 원리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주고 여기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관료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조직의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 전략적 접근을 조직의 원리 또는 관료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관료제 이론은 출제가 되는 것은, 관료제 이론의 출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과 관료제의 병리 현상입니다. 관료제의 특징은 오늘날에는 관료제라고 해서 꼭 공조직에서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모든 조직이 바로 이 관료제를 원용하고 있는데, 관료제의 특징은 모든 업무를 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모든 업무를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상하로 분담시키고 있는데, 계층제의 원리가 모든 관료제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층이냐 아니면 단층화 되어가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모든 관료제는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성문화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법적 지배 또는 합법적 지배 또는 규칙에 의한 지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모든 관료제에서는 업무 처리의 결과가 문서로 남아야 됩니다. 문서주의. 물론 이 문서라는 것이 꼭 종이 문서 말하는 거나 요즘엔 전자문서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아이디도 있고 해서 전자문서. 그리고 모든 관료제에서는 결코 사심이 개입되는 것을 전면 배제합니다. 전면 배제. 그걸 바로 몰인정성이라고 합니다. 몰인정성. 몰인정성 그러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정서적 측면, 감정적 측면으로 봐서는 아주 기분 나쁜 방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성적 측면으로 본다면 민주의 양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서 평등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합법적 지게인처럼 정해진 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 왔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해서 우선 배정이나 아니면 보다 후한 배분이 되어서는 안 되게끔 정해진 대로만 아무런 사심이 개입됨이 없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은 평등 구현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이거지. 그래서 몰인정성. 또 그런가 하면 능력과 자격과 경력지향, 경력을 강조하는 이런 특징들.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자격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된다면 이렇게 딱딱 기본 연수가 되면 승진하면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료제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이런 특징. 장점은 이 관료제 자체가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효율성이지만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화의 노조, 전문화 수준이 전문성이 높아질 수가 있지. 또 계층제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계층제의 원리를 가지고 설리를 한다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권한과 명백한 책임의 한계,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또 합법적 지배, 모든 업무 처리에 관한 것이 문서화된 대로 성문화된 대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객관적 업무 처리가 원활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문서주의 썼습니다. 그다음에 몰인정성 그러면 몰인정성이라고 해서 사심이 배제됨으로써 평등 구현에 아주 유리할 것이고 자격과 경력 지향은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클라이언트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확보됨으로써 결국에 관료제의 궁극적 목적인 조직 운영,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비판하면서도 관료제를 전 세계 어떠한 조직에서도 다 쓰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단점, 병리현상이라고 하는데 병리현상. 이 분업이 지나치게 되면 매너리즘, 부정적 측면에 업무 처리 습관이 생기게 될 거예요. 즉, 눈 감고 돼? 이 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게을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계층제는 당연히 명령 동일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장애 독선도 우려됩니다. 그런가 하면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조직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야기함으로써 레드테이프, 도장 찍는데 본래 목적은 어디 가고 도장 찍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도장 찍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도장 찍는데 신경을 다 쓰는 문서주의, 형식주의, 목적과 수단의 괴리 과정을 통해서는 또한 이런 목적과 수단, 효율성이 오히려 높이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조직 운영에 방향감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분업을 세분화하게 되면 할거주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할거주의. 맞아. 훈련된 무능이라고 합니다. 훈련된 무능. 또 그러면 몰인정성은 인간성 매몰. 인간성 매몰을 가져올 수가 있고, 합법적 지혜와 경력 지향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좀 게으르게 한다는 점에서 무사안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밀주의도 가져올 수,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순기능과 병리현상 빠져있는 거 여러분 첨가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음의 목차는 의사결정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 정책결정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255페이지라고 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정책결정이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결정이론에다가 255페이지 정책결정 모형에다가 458페이지를 적어서 동시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조직의 구조. 거기 조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조직 구조란 뭘까? 조직 구조라는 개념은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고 있는가를 도식화한 것을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조직의 기능이 배분되고 조정되는 것은 수평적 세분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직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도식화한 것은 수직적 유계화해서 계층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능의 배분과 조정, 즉 분업과 권한과 책임의 배분과 조정, 즉 계층제를 도식화한 것을 조직 구조라고 한다 해서 460페이지, 458페이지 밑에도 젤로 밑에 줄 니은번 조직 구조란 조직의 기능과 조직의 기능과 권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떠오르면 공식화, 조직의 분화 조정을 조직포로 명세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라고 하고, 또는 상징에 의한 강제. 모든 공식 조직은 이렇게 직제표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끔 모든 관리사무소에 가면 다 밖에 붙어 있죠. 바로 이것을 공식화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평적 세분화와 수직적 유기화가 얼마나 세밀히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복잡성 또는 복잡성의 정도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업무의 세분화,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하는 업무의 세분화가 되겠는데, 업무의 세분화는 즉 분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세분화. 이건 조직의 기능의 배분과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의 세분화의 장점은 업무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고, 절차가 용이해질 것이고, 운영 절차가 단순해지고 용이해질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한 맞으면 이 절차가 단순해진다는 거죠. 단순화된다는 것이고, 또 관리 감독이 용이할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서는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시키게 되면 업무 담당자는 업무가 자꾸 단순해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업무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일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는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 업무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분업 과정이 세분화되면 될수록 조직의 조정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업무의 세분에 대한 해결책이 개인적 해결책과 집단적 해결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옆에로 쓰겠습니다. 해결책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통합화에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통합화. 개인적으로서는 우리가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 페이지 쭉 보면은 개인적으로서는 개인적 해결책으로서는 업무를 지루하지 않게 업무를 확대시킨다는 job enlargement 또는 업무를 좀 더 질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건 양적 개념이고 업무 확충 job enrichment 업무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무도 경험하도록 해서 회사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든지 job rotation 업무 순환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집단적, 사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집단적 해결책으로서는 가능하면 서비스 제공의 패키지와 같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즉 서비스 쓰지 않겠습니다. 서비스의 패키지화라든지 단일 창구 개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종합 및 의류 서비스라든지 또 이러면 서비스의 패키지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모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홈마트나 또는 이마트와 같은 이런 경우 보면 고객들이 일일이 필요한 물건을 다 코스를 잘 잡아놨다 해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시공간적 이런 공간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패키지화해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받아서 한 번에 딱 집에까지 운송해주는 그런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다 전달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에게 의뢰해가지고 서비스를 취합해서 단일 서비스로 집에까지 배달해 줍니다. 바로 이런 것이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나 사례 옹호나 또는 단일 창구의 개설이나 종합 및 의류 서비스나 또 그러고 하면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 서비스라고 하는 써볼까요? 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사례 관리, 책에 나와 있지요. 사례 관리나 사례 옹호도 있지만 트래킹도 있습니다. 트래킹이라고 것은 그 사람의 고유 번호만 딱 넣으면 여러분 자동차 정비센터에 가면 번호 딱 넣으면 몇 월 며칠 날 오시고 어디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뭘 정비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때 맞춰봤네요. 딱 나는 몰랐는데 이미 거기에 기록된 이런 기록에 말하자면 전자기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적되고 있고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미리 공급자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바로 이런 것이 트래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서 거기 집단적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직적 유기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4번에 개연성 이론이 나와 있지요. 개연성 이론. 개연성 이론은 신조직 이론에서 나온 것처럼 개연성 이론,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최고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는 것이 바로 상황이론, 개연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형화된 것이 좋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것이 정형화라고 하는 게 좋은 조직도 있고 그러지 않은 창의력을 개발하는 이런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직에 정형화란 단어는 굉장히 창의성을 뭉개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에 대한 예를 2번 조직 기술이 일상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중앙 집권화된 조직이 효과적이고 만약에 조직 기술이 비일상적이고 불확정적이라면 이것은 이런 즉 불확실한 환경이라면 오히려 분권적 각자 저마다의 창의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권화된 조직에서 아주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상황에 따라 최적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상황이론, 개연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의 기억번 보시면서 그리고 2번의 예로서 상황에 따른 조직 선택, 기억번, 니은번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직의 유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